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오자회동을 가졌었죠.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몇 분 동안? 108분 동안. 왜? 예, 역시 국정교과서 문제로 108분 동안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108분간의 설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108번뇌에 쌓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연일 불법 해외 도박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사 대표의 강큰 배팅, 바카라 게임을 했는데요. 바카라 게임은 카지노 게임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주 사행성이 높은 게임입니다. 한 판에 얼마를 걸었을까요? 네, 무려 10억을 걸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올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7세 이하 월드컵 16강행을 확정지은 최진철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3 선수들 챙기느라 고3 아들은 뒷전이죠. 고3 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난 불량 아빠다,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아마 아들은 자랑스러운 아빠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을 안고 위로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 대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네, 떠난 아들을 떠올리면 차마 선거전을 할 수가 없다. 지난 5월에 장남이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는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네, 어서 많이 본 분이죠. 정옥자 서울대 명예 교수입니다. MB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국정화를 하더라도 2년짜리에 불과할 거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나올 거다. 애들만 피해본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역사학계에 계속되는 역사학계 상당수 교수들의 반대 여론, 정부 여당이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병상의 이건희 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했는데요. 과연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네, 역시 삼성답습니다. 2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이건희 회장 혹시 의식이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이미 이런 기부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결정해서 2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소주병들이 좀 사진이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소주 맥주값이 확 오른다, 물음표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빈병 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류업계에서는 빈병 인상을 하면 소주 맥주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그렇지 않다 등 논쟁이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 서로 절벽 소통의 자리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정민 기자의 리포트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자회동은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역시나 역사교과서가 문제였습니다. 1시간 50분 회동 중 30분 이상을 토론 수준으로 논의했지만 불신의 벽은 높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주체사상탑에 화강암 2만 5천 개가 들어있는 것을 배워야 하느냐며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서로 할 말만 하고 돌아오면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장기전을 대비한 치열한 여론전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어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108분 동안 만났는데 사실은 그 5명이요. 우리 정치의 최고 수뇌부들 아니겠습니까? 수뇌부들이 모여서 결국은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한국 정치의 뭐랄까 민낯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이 사실 정치로 얘기하면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5분이면은 45단 정도 되는데 네. 모였을 때의 이 수준은 초등학교 뭐 저학년 수준의 그런 네. 발언과 의식 수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면 국어 교과서가 3개예요. 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근데 네.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네. 어떤 소통의 출발이 남의 얘기를 좀 듣고 공감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어저께는 자기 말만 했던 108분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모처럼 마련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회동에서 모두 귀를 닫은 채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다. 네. 특히 박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취임 이후 여야 지도자 대표를 만난 것이 벌써 5번째인데 그때마다 어떤 통 큰 정치, 어떤 합의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야당한테 설명하는 데서 그친 것,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뭐 들어가기 전에 또 다녀와서 아주 뭐 혹평을 했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표는 뭐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두 대표의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죠. 누구보다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친일과 독재의 가족사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집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사로이 쓰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미화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집필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역사책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회동 가기 전에 한 이야기고요. 김무성 대표는 회동 이후에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가지고 문재인 대표는 뭐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 중단하라 이런 주장이고요. 아니 지금 집필도 안 됐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김무성 대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박영진 전 대변인. 김무성 대표께서 전에 왜 그 청와대에서 자꾸 김무성 대표 흔들고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참는다 그러신 적이 있는데요. 야당한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를 치셨으나 야당 대표에게 큰 소리를 치시고 지난번에 그 추석 연휴 때 그 야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합의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안심번호. 약간 안심번호가 약간 이제 뭐 군색한 처지긴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 좀 다. 어제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이제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 내셨고요. 야당 대표 두 분도 뭐 그 예고했던 대로 하실 말씀을 하는 그런 자리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변인 배송 문제를 두고 약간 신경전이 있어서 어제 아침 11시까지 할 건지 말 건지 최종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해봐야 결과는 뻔하구나라고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웬만한 단수의 정치부 기자들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에 아주 이렇게 무슨 예를 들면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 조율이 좀 있죠. 그럼요. 의제도 다 준비하고 어느 수준에서 합의문을 발표할지가 거의 조율이 된 채로 마지막 숟가락만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저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고 이제 막 자기 얘기들 하는 그런 자리로 가니까 국민들로서는 저 자리가 좀 기대할 것 없고 볼 것도 없는
그래서 사실상 들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자리가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대통령이 저는 조금 이제 답답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그리고 이제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대통령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하고 싶었으면 비공개 아예 비공개 네. 몰래 사람 보내서 야당 대표 좀 만납시다. 네. 밤에 청와대로 좀 들어와 주실 수 있냐 비공개로 하시면서 네. 그렇게 해서 뭐 만찬도 즐기고 술도 한잔 나누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네. 공개적으로 저렇게 해놓고선 아무런 합의 없이 서로 입술지름만 하고 갔다. 그러면 네. 야당 대표로서는 참 허탈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아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하기 힘듭니다. 언제는 야당 대표 안 만난다고 그렇게 네. 욕하더니만 또 이제 만나니까 뭐하러 만났냐고. 이럴 거면 왜 만나냐. 이럴 거 왜 만났냐고. 아니 네. 만나면은 이럴 거 왜 만나냐고. 안 만나면 왜 안 만나 이런지 참 힘들죠. 두 번째 방금 박영기 대변인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밤에 조용 만나라. 현재 여야 정치권 문화가 문재인 대표가 밤에 조용 만나고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지요. 밤에 온다면 또 야합했다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욕먹는데. 네. 그다음에 하면 아마 분명히 까겠지요. 이렇게 밤에 만나야 하는데 아마 나를 뭐 어떻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정치 문화. 예전에는 좀 그렇게 좀 했었잖아요. 지금 불가능해요. 대통령이 현재 좀 따로 불러서. 솔직히 뭐 네. 친노 그룹들의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강경파들의 모습 보면은 밤에 대통령과 만나서 한다면은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아마 굉장히 외면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네. 회동은요 철저히 자기 지지자들 위한 회동이었어요. 문재인 대표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내 지지자들한테 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맞상대하고 있다. 그 모습 보이게 네. 들어갔고 네. 이종걸 대표가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나쁜 합의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 아니,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네. 결렬을 택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이제 사실 어제 뭐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어제 회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회동이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교과서 문제는 결론이 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조율을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저건 이미 또 저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그렇죠.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데 그런 이제 자리였- 그렇더라도 저는 만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네.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 상대방이 이 정도까지 심하게 나올 수 있구나. 물론 지지자들이 하는 네. 소리긴 하지만 그걸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호위무사로 국정교과서 문제 논란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이 같은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한 생각이 예. 같습니다. 같으면은 야당에서 특히 이제 뭐 문재인 대표도 작정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 작정하고 와서 공격이 되면은 대통령이 네. 혼자 놀리 막 힘들어요. 그럼 같이 엉망한 게 호위무사 차원이 아니라 같은 이념, 네.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그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를 한 건 있는데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왜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열심히 이렇게 추진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안팎의 얘기는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을 잘하는 세대한테 넣어야 되겠다. 올바른 교과서를 통해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어제는 대통령의 육성으로 좌편향 교과서가 문제다. 더더욱이나 한두 명의 필사가 여러 교과서를 쓰면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런 좌편향 사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하면서 대통령이 그 교과서 문제에 가지고 있는 속내를 무심결에 털어놓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아까 뭐 문재인 대표가 가족사 때문이냐, 뭐 또 청와대가 얘기하는 대로 산업화 세력에 대한 건국 세력에 대한 평가 때문이냐, 통일 때문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저께는 정확하게 그 대통령 인식이 일단이 드러났죠. 예, 어제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지난번 회동했을 때는 서로 이제 회동을 한 뒤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조율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의 경우는 3자가 다 각각 브리핑을 했어요. 청와대가 브리핑하고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걸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단적으로 좀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를 모르는 문외한으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싸우면 좀 어떻습니까? 네.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안영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왜 안 만나냐. 만나서 멱살을 잡들어 들 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네.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마 그 5분 모두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만났다는 것 자체에는 의의를 두고 싶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반가워요. 네. 싸움 붙었습니까? 원래 민주주의는 싸우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 다음은. 싸움의 수준이 좀 네.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좋습니다. 그럼 싸움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싸움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저는 국정화는 반대 입장이지만 야당이 접근한 국정화에 대한 싸움의 접근 방식은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신공격이 들어왔어요. 네. 토론을 하는데 인신공격이 들어오니까 바로 당연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호위무사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당신들이 하는 국정화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우리 OECD 중에서 최악이고 우리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생각의 다양성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옹호할 날이지? 당신 아버지 독재 아버지 옹호하려고 들지? 이러면 당연히 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똑같이 치졸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의 친노 노무현 대통령 옹호할 날이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지 말고 국정화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안다. 근데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다짜고짜 인신공격이 나와버리니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당연히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표, 이종호 원내대표 직접 들어가가지고 박 대통령 면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뭐 친일, 독재, 유신 뭐 이런 얘기를 실제 했을까 약간 궁금은 했는데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직접 꺼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신독재미와 예, 왜 그 정도는 뭐 애들려서 예. 표현을 했겠죠. 예. 근데 김무성 대표는 아니 왜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인데 아니 다 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집필진도 참여해라. 참여해서 그렇게 안 되게 쓰면 될 거 아니냐. 그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대통령이 아까 우리 정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도를 드러내버린 상황이라고 봐요. 네. 대통령 의도대로 가겠죠. 집필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니, 왜 대통령 의도가 집필진의 그 집필에 반영이 됩니까? 만일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과서가 뭐 좌편향이다 뭐다.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지만 네.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그러면 검정으로 그게 해소가 되어야 안 돼요.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유관순 여사가 있어요 없어요 논란을 막 정부가 끌어왔잖아요. 근데 정부가 넣으세요 해가지고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내가 역사 교과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함양,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럼 대통령이 책을 쓰세요. 책을 쓰셔서 지금 대통령의 인기 정도면요 어마어마하게 팔릴 겁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역사학계도 반대하고 상식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고 국민의 거의 60%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줄기차게 새마을운동 밀고 가듯이 밀고 가려고 그러시냐. 이게 전 답답할 뿐이고요.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꼭 여당 대표 죄송합니다. 여당 대표 한 분을 이렇게 같이 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든 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물론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그 야당 대표인 이회창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험악한 분위기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단독으로 만나셨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대변인 당연히 이렇게 배석해서 충분한 서로의 소통 자리가 되고 이후에 합의가 됐든 안 됐든 국민들에게 소상한 말씀을 전달하는 구조는 됐었어요. 근데 어제는 두 가지가 저는 볼 때 문제였는데 일단 대변인 출신으로서 대변인이 배석하지 않는 거 이거 그러면 그냥 끝장 토론하자는 얘기구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발언 공개를 반대한 겁니다. 청와대가.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왜 왔습니다라고 서로 점잖게 얘기하는 정도의 그림인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게 그 소통이랑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기능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오늘은 그냥 대통령이랑 각 5분이 이제 그냥 서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그래서 결과는 국민들에게 좀 많이 불편한 그림이 나오는 이렇게 그냥 작정하고 모임 만들었다 처음부터 싶어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두 발언을 좋게 얘기하면 워싱턴하게 얘기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 모두 발언했더라면은 우리 문재인 대표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
작정하고 누구를 위한 이야기냐, 국민을 위한 내 지지자들 한 이야기를 던졌을 겁니다. 네. 아주 센 멘트 던졌을 거예요. 네. 대통령을 면전에서 아주 궁색하게 몰아세우는 네. 면박한 해서 나는 이렇게 투사다. 내 지지자들이여 잘 봐라. 난 열심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네. 싸우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쇼의 한마당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뻔히 알기 때문에 정치판이 있으면 뻔히 알죠 그걸. 그래서 아마 모두 발언을 공개를 거절했을 것 같고 대변인 배석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변인 저도 사실 청와대에도 대변인 배석을 해보고 했는데 약한 대변인 있으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못 할 수도 있어요. 좀 위축이 돼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대변인들은 이게 깨알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는 깨알을 썼다고 하지만은 저긴 대화에 참석한 사람들이 때문에 깨알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들은 대화에 참석하지 않고 거기만 서기처럼 쓰기만 합니다. 그럼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 근데 이 대화라는 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하나 튀어나가면 대화의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하지만 허심탄회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 차라리 밤에 이렇게 봤어야지 저렇게 국민들 다 아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결론. 옛날 같으면 이제 안가로 불러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야당이 이야기야. 그 대변인이 없다고 해서 청와대에 가서 스마트폰 켜놓고서 녹음 요구하는 거는 저는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모든 스마트폰이 꺼지거든요. 네, 어차피 차단이 됩니다. 저기에서 차단. 하는데 아니, 녹음 기능은 살아 있었겠죠. 아니, 저기는 아마 이종걸 청와대를 원내대표입니다. 뭘로 알고 아마 그러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잘 모르세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화 시작되고 하니까 대변인 놓고 하니까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겠어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째 막 황당했을 겁니다. 황당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면 상당히 정말 화가 좀 났을 법해요. 청와대는 뭘로 알고 그러세요? 청와대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녹음합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화하는데 일반인 사이에서 대화할 때 자 우리 녹이 틀어 갑시다 하면 아유 정말 화나고 뭘 보는 건가? 그럼 뭘로 보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오죽 답답했으면 알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랬겠어요. 아니, 뭐 이종걸 원내대표 특유의 뭐 알긴 이해는 가지만 워낙 그런 아마, 분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네, 좀 심해져. 녹음이 제가 정확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다른 방식으로 녹음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자회동 참 빈손으로 헤어졌는데 언제쯤 한번 꽉 채운 손의 만남이 될 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고 의식도 없으신 걸로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 희망펀드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이제 청년 일자리 제안한 건데 제안한 그 펀드에 2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200억, 개인 재산. 그다음에 네. 나머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이 50억 해서 네. 삼성그룹이 어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250억을 내놨습니다. 네. 굉장히 그 통큰 기부를 했는데요.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은 아마 병상에 계시고 네. 아직은 뭐 이렇게 그 인공호흡기를 떼서 뭐 그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의식은 없다고 아직 인지 기능이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억을 냈느냐. 근데 그래서 어제 증권가에 소문이 쫙 돌았다는 거예요. 혹시 의식이 돌아오신 거 아니냐? 예. 근데 삼성그룹의 설명은요. 인지 기복이 회복되지 않아 의사소통은 이제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지 기능이 불완전해도 네. 기부 활동은 네. 포괄적 위임에 따라 법적 문제 없이 네. 진행된다. 네. 그 증거로 네. 과거 이 회장이 건강하실 때도 네. 포괄적 위임에 따라 수재이연금 기부 같은 거는 그렇게 삼성그룹이 알아서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맞나요? 네. 아니, 임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 권한이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미리 정해놓고 어디 뭐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이론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대리행위를 할 때 요 정도 선에서는 내가 일일이 다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냥 네. 너가 알아서 해 정도의 네. 그냥 위임 권한이 있으면은 그걸 대충 포괄적 위임이라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과거에 어디까지 위임 권한을 줬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에 기부와 관련돼서는
알아서 해, 요 정도까지는 알아서 해라는 사례가 있었다면 요 정도는 포괄적 위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포괄적 위임에 따라서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건희 회장이 지금 최고액이 됐잖아요. 네. 그 전까지 개인이 기부한 최고액은 이 펀드에 가입한 최고액은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었죠. 회장이죠. 예. 이번 10월 17일에 20억을 20억. 기부를 했는데 네. 그게 10월 17일은 제가 알기로는 박현주 회장 개인의 생일일 겁니다. 아마 생일에 생일. 20억. 또 왜 2로 맞췄냐 하면 제 추측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2천만 원을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숫자를 공을 2개를 더 붙인 거고. 그래서 2를 한 거 보고 20억이고 그럼 아마 다음 대기업 총수들도 2에 맞추지 않을까 했는데 네. 역시 이건희 회장이 2에 맞춰서 그럼 똑같은 20억은 좀 그러니 0을 하나 더 붙여서 200억, 삼성은 200억 간다 한 게 아닐까 네. 싶네요. 예. 혹시 그러면 저렇게 더 내려다가 한 뭐 400원 내려다가 200억으로 줄이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500억 하려다가 2에 맞추자 이럴 수 있죠. 네. 되게 궁금한 거 하나 모든 게 삼성이 이제 기업들이 무슨 협찬을 하거나 또 기부를 할 때 되게 삼성이 기준이 되거든요. 네. 삼성이 가장 크니까 삼성이 200억을 하면 그다음 이제 재계 서열대로 쭉쭉쭉쭉 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죠 보통. 예. 삼성이 하면은 약간 줄여서 현대차가 얼마 내고 네. SK가 얼마 내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내가 얼마 내야 되나 눈치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딱 정리를 해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위임 권한이라고 하는 게요. 그럼 누구한테 위임했다는 거죠? 삼성의 삼성? 임원진들. 임원진? 그렇죠. 그러면 좀 잠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분명하게 문서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문서라는 이제 대리 권한이라는 건 문서로 네. 주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네. 그냥 그동안의 관리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면은 수임인, 그러니까 대리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요 정도 사람이면은 요 정도까지는 대리 권한을 볼 수 있다라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이라기보다는 아들이 어떤,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재단이나 가족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 재산이거든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니까. 재단은 그래서, 아닐 예, 거고요. 예. 제가 재단 보는 건 예.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이 포괄적 위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나 법률적으로 분명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성희 선배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주총회에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행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주주들이 우리 국민 경제가 이런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장치도 없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게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어디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거에 아름답고 좋은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의결권 행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 삼성물산 합병권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기부랑 너무 지금 너무 앞서 제가 너무 퍼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제 기부 행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법률적으로 분명히 네.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제 기부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뭐 주총이나 뭐 이런 거에도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네. 하는 문제는 또 짚어볼 다른 거 때문이니까 아니냐. 뭐 이런. 네. 의식이 계셨을 제가 있었을 생각하는 때.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청년희망펀드 뭐 야당에서도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있지만은 또 청년희망펀드 은행에서 하면서 은행원들이 약간 반강제적으로 내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의 청년실업 그 어떤 해법으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뭐 정부나 뭐 청와대가 좀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 병상에 계신 이건희 회장마저도 200억을 내놨으면 다른 기업들은 정말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거 예. 내놔야 되는구나.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팔 비틀기로 볼 수 있지만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서 많이 내놓을 걸로 예.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청년 일자리를 위한 펀드의 뭐 목적이나 취지는 뭐 일단 좋은 건데 그 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성희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뭐랄까 건강 상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인공호흡기는 떼신 상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자가호흡은 가능하고 네. 고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근데 인지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삼성가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중요 뉴스나 흥미로운 뉴스가 TV에 나오면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정도의 의식은 있는 상태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다시 의식이 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삼성의 그 정말 의료진의 어떤 명예가 달린 일이죠. 사실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망이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너무나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의료진들이 수준을 정말 볼 수 있는 정도로 네. 실력껏 해서 네. 그 정말
그 어떤 건강 상태를 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억 이건희 회장 문제는 상속 문제가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속세 문제가 걸려 있고, 네. 근데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비즈니스맨입니다. 기업인입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이건희 네. 회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삼성이 과연 튼튼하게 이건희 회장의 생존 시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00억이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인 돈이에요. 네. 보통 기업들이 낼 때는 LG그룹 얼마, 삼성그룹 네. 얼마로 내는데 자 개인 돈이면 다른 지금 재벌 총수들 좀 걱정이겠어요. 이거는 개인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전 참고로 뭐- 제가 이탈리아 한번 여행을 갔다가 그 청년이 자신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왜냐 그러면 삼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나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깜짝 놀라서 그 삼성의 정도죠. 위상이 예, 유럽에서 위상이. 이 정도구나 싶었는데요. 개인 돈입니다. 개인도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20억, 200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 말고 순수하게 좀 봐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업 총수들도 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개인 자기 돈으로. 자기 자기 역량껏 해야죠. 뭐 그걸 뭐 남 눈치 보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돈다발이 우르르 도박으로 160억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자, 저게 아니 도대체 도박으로 어떻게 했길래 160억이나 지금 벌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잡힌 사람이 엄모 씨 34살, 또 이모 씨 등 그러니까 나이가 28살이니까 30대 초반과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럼 경찰 한 162억 정도 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 돈으로 람보르기니 발음 좀 잘하세요. 발음도 잘 안 되시고. 람보가 아니고. 람보르기니. 네, 없으세요? 이런 차는 저는 구경도 못 해봐가지고 람보르기니 뭐 한 대에 7억 원? 비싸네요. 아무튼 이런 차를 샀는데 이제 문제는 재밌는 게 화면에 나오듯이 네. 돈을 숨겨놓은 방법입니다. 일단 금괴에서 한 7천만 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금고에서. 그리고 골프백에서 2,500만 원. 예. 앞거는 지금 5분이 나왔죠. 5분 아, 안에서 3억 5천만 원이 나왔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부엌의 5분. 오븐 네. 및 공간에서 지금 이제 골프백에서 골프백이네. 2,500만 원 나왔고 아이고. 금고에서 한 7천만 원. 금고가 네. 액수가 가장 작습니다. 예. 5분에서 7억 5천만 원. 지금 네. 이제 람보르기니 네. 7억짜리 차를 사고 예. 그래서 호화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네.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산동성의 칭따오에다가 네. 불법 아파트에 사무실 차려놓고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했는데 4년 동안에 12,000여 명의 회원을 모아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배팅에 한 돈이 1,753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162억 원을 불법으로 벌었다. 그 돈으로 저렇게 뭐 호화 완전히 생활을 앉아서 했다. 떼돈 버는 방식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우리나라에서 불법화하면서 저렇게 불법적으로 하는데 사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러니까 어떤 검은 자금이나 사행성 자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죠. 네. 그렇게 돈으로 끌어모은 돈 당연히 세금 신고도 할 수 없고 뭐 세금도 안 내고 하는 돈이니까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제 저렇게 오븐이나 네. 고급차 같은 거를 사는 데로 이렇게 사고 있고요. 네. 우리 지난번에 생각나지만 강남에서 왜 젊은 부부가 차 들이받았잖아요. 뒤에 페라리가 막 그렇죠. 벤틀리를 얻어서 네. 들이받았나 벤틀리가 예, 페라리를 예. 그 부부가 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20대 아내가 따라가다가 들이받아서 우리가 처음엔 재벌 2세로 생각했잖아. 네. 20대나 30대가 벤틀리 페라리. 알고 보니까 뭐 부인은 페라리가 앞이 깨진 거 보니까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페라리를 구분을 못해서 네. 그 수리비만 억대가 넘게 그런가? 나왔는데 남편의 직업이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아, 네. 그걸로 돈을 번. 예, 남편이군요. 관리자. 네. 그 운영자가 아니고 관리자만 해도 저렇게 큰 수입차를 그 운영을 굴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데 아. 그 이면에 보면은 그 불법 그 도박 사이트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준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하는 사람, 그 운영한 사람들이 알고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 마늘밭도 도박 사이트 아니었어요?
마늘밭에 그렇죠. 있었죠. 마늘밭. 맞아요. 마늘밭에서 발견된 돈. 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왜 그 전에 누구 처남이 마늘밭에서 이렇게 돈을 알고 봤더니 그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 네. 맡겨놓고 매형한테 맡겨놓고 네. 감옥에 가서 네. 잠시 네. 갔다 와서 쓸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맞아요. 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얼마나 감옥에서 보고 황당했겠어요. TV 뉴스를 보는데 자기 돈이 늘 저 돈만 봐요. 생각하면서 저는 제일 감옥에서 황당했던 버티고 게 있는데. 그렇죠. 예. 마늘밭에서 저기 포크레인으로 돈을 이렇게 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무슨 장면이야? 그랬더니 그게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고수섭도 칠 줄 모르는 사람으로서 네. 저렇게 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잃고 또 다른 사람은 따로 있는 건데 불법 네. 도박 사이트를 연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늘밭, 오븐 및, 예. 골프백 예. 여기다가 돈을 감추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골프백은 대개 이해를 이제 못하겠어요. 누구한테 갖다 줄 때 골프백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걸 받아본 적이 그건 없어서. 예. 아마 이제 같이 골프를 치면서 네. 접대할 때 이제 거기서 바로 꺼내서 바로바로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죠. 골프백을 그대로 갖다 주는 거 선물로. 안 받아봐서 모르는 안 받아봐서 우리는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정말 단시간 내에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불법적인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연예인들도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네.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연예인들도 많이 연루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많이 연루가 됐던 사람들 뭐 이수만이라든가 김용만이라는 사람들이 또 요즘 다시 이제 또 복귀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자기가 자기 돈 갖고 하는 건데 국가가 뭘 그렇게 규제를 해라고 하지만 도박의 사행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네.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 그리고 사회 지역사회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나라도 좀 엄하게 처벌을 하고 그리고 좀 사람들도 좀 엄격한 마음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요. 근데 특히 저는 7억 람보르기니 네. 저렇게 좀 현금이 오고 가고 현금 숨겨둔 것으로 비춰볼 때 저것도 현금으로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금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끊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고급차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현금을 산 사람들을 좀 추적해 보면은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뭐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외제차들이 아주 새 외제차들이 중고로 반값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멀쩡한데 새 건데 반값이에요. 그거는 도박에 질물로 잡힌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도박에 그리고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네. 예, 이수만 씨가 아니라 이수근 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SM의 큰일 날 이수만 뻔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수만 씨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네. 이 도박 사이트가 조폭들이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네. 조폭들이 이제 현재 과거에는 조폭들이 뭐 지역에서 무슨 상가에 가서 돈 뜯어내고 그다음에 좀 진화된 게 나이트클럽 운영해가지고 네. 하던 것 또 이제 식당이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철거 그다음에 이제 건설 시행 그렇죠. 왔는데 이제는 뭐 서구화되는 거예요. 서구에서 네. 가장 조폭들이 많이 하는 게 불법 도박장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불법 도박장을 운영을 하는 저런 이제 소규모 뭐 불법 사이트도 문제지만 이제 얼마 전에 보도됐었죠. 그럼요. 전기빵. 전기빵. 그런데도 이제 이른바 조폭들이 한국에서 재벌들이나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네. 마카오 같은 데서 하고. 그럼 왜 조폭들이 이렇게 끼어드냐? 돈 떼먹고 달아난 사람들은 조폭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폭이 책에 뛰어들어서 직업적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조폭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걸 다 또 동영상으로 네. 찍어 놓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 뭐 연예인도 있고 유명인들도 있는데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 다 동영상으로 찍어 놓고 나중에 꼼짝 못하게 또 이제 협박하는 수단으로 제가 활용한다는 지난번에 거거든요. 뭐 한국일보 그 법조팀 예.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했더니 동아일보가 분발을 엄청 해가지고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오늘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카지노 VIP룸 개설해서 이제 구속된 조폭 동업자가 동아일보에 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돈 빌려줄 때 예. 그 유명 개그맨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다 그런데요. 빌려줄 때 지장 찍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발뺌을 많이 한다네요. 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발뺌을 해봐야 찾아가서 안 내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받아도 오지만 네. 발뺌하는 걸 생각해서 동영상을 찍어놓기도 하고요. 왜냐면 도백 자금은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력 인사들이 또 이 조폭들이 운영하는 이 마카오의 이런 전기빵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돈을 네. 훔치기.
네. 돈을 묻어놓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바로 마카오의 도박장. 아, 이렇게 가장 얘기한다는 안전한 금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사회에 있는 검은 돈도 들어가고 예. 그걸 관리하는 게 조폭이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돈 잃고 따고 하는 중에서도 계속 범죄 행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정 의원님, 근데 이제 옛날 드라마 올인도 있었고, 그 뭐 이런 VIP 룸에서 딱 앉아가지고, 제가 게임하고 하는 거 보면 또 사실, 좀 멋있어 보이고 제가 이런 장면도 세계- 좀 있긴 있었어요. 예, 제가 세계 포카 챔피언을 알거든요. 예. 근데 드라마 올인에서 실제 모델을 했던 분도 아는데요. 차민수 씨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민수 씨가 아니고 케빈 송, 카지노에 예. 케빈 송이라는 분. 케빈 송, 네. 책도 뭐 여러 번 쓰고 아시는데 그분을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이 불법이건 아니던 와서 돈을 뗄 수가 없답니다. 절대로. 네. 그러나 자기들은 프로가 아니면 이게 카지노나 이런 운영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저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100점 100패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하세요. 그분이. 절대 이게 이길 원래 수 또박 없다는 게임 거. 뭐 승률 같은 게 아마 대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8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88%라고 네, 보통 네. 그러죠. 그러니까 12%는 운영자가 가지고 가는 거고. 네. 그런데 대개 이제 저런 그 도박장에서는 칩을 바꿔주면서 그 수수료를 챙깁니다. 네. 100만 원을 주면은 칩을 자기는 110만 원 예를 들어서 해준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수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돈 빌려주면 고리 대금업. 네. 예. 참, 도박은 참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사행으로 치달으면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실 밝힐 열쇠, 진실 분석 수사 기법. 진실 분석 수사 기법. 임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금 패터슨이 자백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애를 쓰고 있고 그 네. 일환으로 지금 이제 진술 분석이라는 기법을 또 하나를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건 얘기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패터슨이 진범이냐, 어차피 그 피해자가 죽은 상황에서 그 화장실 안에 패터슨 아니면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범인이다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진술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저 사람이 패터슨이죠. 그렇죠, 패터슨이죠. 네,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송환된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볼 건데 당시에 그 피해자를 가지고 칼로 찌르는 장면을 네, 저희가 판넬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예, 찌르는 장면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진술했냐 하면요. 과거에 범인으로 몰렸던 에드워드 리는 뭐라고 진술했냐? 패터슨이, 주어는 패터슨입니다. 패터슨이 대변기 칸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네. 소변 보던 조씨를 갑자기 찔렀다. 이렇게 진술한 반면에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거죠. 네. 패터슨은 뭐라고 진술했냐면 이번 리가 했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리. 네. 리가 대변기 칸문을 열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네. 소변 보던 조씨를 찔렀다. 네. 차이는 바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것은 목적이죠. 대변기 칸을 들여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왜 들여봤는지는 목적이고 의도인데 그 목적과 의도는 자신이 직접 한 사람이 아니고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제3자의 행동을 굳이 얘기를 하려면 리처럼 대변기 칸에 들어갔다 나오더니라고만 드라이하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뭔가 의문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목적과 의도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이 자신이 한 목적과 의도를 주어를 리로만 바꿔서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 판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증거의 각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신빙성의 판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대검에서 성범죄자라든가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언일 때 그 네. 증언이 과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 독일의- 자주 네. 사용되는 방식이라 이거죠. 네. 진술 분석 기법. 네, 맞습니다. 예전에 1950년대 독일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발전이 돼서 나온 이론인데요. 네. 주로 그 판단의 기준이 본인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진술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요거는 딱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목적과 의도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아마 패터슨이 진범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검찰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패터슨의 주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패터슨이 갑자기 소변을 보던 조 씨를 찔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패터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가 아까 말한 대로 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네. 칼날을 잡고 아주 피해자 구체적으로. 목을 찔렀다. 네. 그거는 그 경황이 없고 다 이제 술이 취하고 이런 네. 상황에서 칼날을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요거네요. 찍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이 해보지 않고서는 네. 그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니까 본인이 했다는 것을 그 검찰의 중요한 증거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죠. 에드워드 리도 지금 저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네, 이번에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있을 공판에서 네. 증인들을 이제 각자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검찰은 자기 예. 쪽 증인으로 25명을 증인을 신청했고 변호인 쪽에선 12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 25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이제 에드워드 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에드워드 리가 증인으로 과연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네.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반드시 에드워드 리를 출석을 시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비친 만큼 출석하지 않을까. 네. 에드워드 리의 진술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이겠죠. 예, 자, 이 비명 행사한 희생자의 오늘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건 누가 범인인지는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참 지난한 과제인 것 같긴 굉장히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거 검찰이 그동안 뭐 했는지 굉장히 참 의심스러워요. 아니, 이 기법이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네. 1950년대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진술을 누가 보더라도 이 두 진술을 비교해 본다면은 네. 이건 좀 그래 이상하다. 의도서에 보인다 이상하다 느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와서. 제가 보는 건데 이제 와서 좀 이해가 그 당시 수사를 대체 어떻게 했는지 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뭐 등산 배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다는 거 그 당시 초동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지 검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 이런 거죠. 지금 부부 강간 여자가 부부 강간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를 듣고 네, 리포트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자, 예. 이 도지구수 보니까 이 여성이 그 그림을 참 희한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 분들이 부부가 영국에서 살았대요. 영국에서 살았는데 이 여성이 아내가 네. 영국 유학생들과 이런 사람들 사기를 치다가 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네. 피해 보상액도 뭐 굉장히 많이 물어줘야 됐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남편의 책임으로 되니까 여성이 먼저 귀국을 하고요. 아내가 남편이 뒤따라 들어와서 부인한테 이혼을 요구를 하려고 뒤따라온 상황이에요. 네.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집에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 하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남편을 포박을 하고 네. 묻고 이틀간 예. 그 감금을 했던 모양이에요. 감금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를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절을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성관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부인이 없는 사이에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감금이 돼 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남편이 부인을 내가 강간당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네. 사실 부부 강간 사례는 지난번에도 몇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모두 다 여성이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됐는데 이거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로 봐서 청구됐고 구속이 됐죠. 예, 영장이 됐습니다. 떨어져서 예. 지금은 여성이 강간을 했다. 남편을 강간했다고 본 사안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궁금한데요. 이게 48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뭐 묻고 했는데 성관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참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여기 아마 사전 구속영장이 강간도 있지만 강금치상 혐의가 더 세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48시간 동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묶여 있었고 뭐 이런 감금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남성들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따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도 우리도 아까 이렇게 그 사전에 잠깐 뭐 말씀을 나눌 때 저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 부인인 저 A 씨가 네. 합의하에 했다. 합의하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하에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법정 그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자동 반사적으로 혹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죠?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좀 남성들은 이해할 겁니다. 제가 왜 말을 못하고 답답한지? 우리 임 변호사님 좀 설명. 그러니까 미혼의 여성들은 아니 뭐 저라고 뭐 딱히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의 의미를 법적으로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부부강간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판례에 따르면은 부부 사이에 무슨 강간이냐라고 했는데 부부 사이의 강간을 뭐 판결은 아니지만 인정하는 취지로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다는 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부부 강간의 피해자가 그동안은 우리가 강간의 피해자는 부녀자로 한정을 했었는데 2013년 이후에 남성으로 바꿨죠. 남자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랬던 계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강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여자인 줄 알았더니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그럼 과연 이를 피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니냐가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녀자가 아니란 이유로.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엔 그게 점화가 된 거죠. 불씨가 돼서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된다. 꼭 부녀자가 아니더라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녀자를 지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는 단순히 트랜스젠더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남성들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 법이라고 봐요. 그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리적으로 가능해? 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게 법이 바뀌지도 않았을 거예요. 강간이더라도 남성이 의지가 없더라도 강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오고 그래서 강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걸 테니 혹시 제가 오해를 약간 좀 오해를 살까 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남성도 이런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자가 될 수 충분히 있다. 요거는 이제 분명히 인지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법이 진일보한 인식을 갖게 된 거다라고 동의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묶인 상태에서 무슨 성욕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을 하면서 강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남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해서요. 성욕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제 개인 경험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도 혹시 약물 그런 혐의는 아직 신문에 없어요. 제가 자세히 진술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논란이 됐던 경우는 수면제를 먹이고, 수면제를 먹이고 뭐 성폭행했던 혐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부인 측 변호인단도 할 이야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문제. 그런데 이제 아까 2013년부터 성범죄의 남자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바꿨던 것, 여자도 처벌할 수 있게 바꿨던 것은 기본적으로 추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같은 데서 여성들이 부하 남자치고를 성추행한 경우 여성 보스가 그렇죠. 곧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되게 신고를 잘 하죠.
보스가 남자인 보스한테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성적 모욕을 당하면 신고를 하는데 남자들은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워낙 적극적인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법을 바꿨는데 어제 성폭행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추행 부분은 과거에도 남자도 피해자가 가능했어요. 네. 했는데 네. 이제 강간만 남자가 피해자가 아니었던데 그거를 바꾸고. 그러면 외국이나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전부터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네. 그런 법이 있었나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추행은 이게 좀 늦게 과거에도 된 거다 이거죠. 예, 그럼요. 나 늦게 된 건데 저는 근데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성적으로 머리로는 너무 싫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경찰은 이렇게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다. 네. 그래갖고 이 법에 대해서 무혐의를 처음에 내렸어요. 근데 검찰의 판단이 달랐는데 검찰의 설명은 48 동안 벗겨진 채로 묶여있던 남편이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반응과 무관하게 본인 의사에 반해서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강간으로 폭넓게 본 거죠. 어쨌든 헌법에도 보장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걸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내의 부부강간 혐의. 일단은 뭐 경찰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법적 절차가 좀 남아 있겠죠. 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늦어요 지금. 네. 20일 확인된 거니까 네. 그 후에 보도가 지금 취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 아마 진짜 아직 지금 법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판 기사를 중인지가 아직 보면 확인이 안 기사에 된 거죠. 네.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기사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기자들이 구속된 걸로 지금 이제 그렇죠. 여기는 네.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까지만. 그 구속된 걸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됐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후속 기사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쥐어심 몸된 빈병, 술값 인상 불가피, 빈병 대란에, 네, 지금 술값, 네, 지금, 네, 우리 AD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소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금 맥주병과 소주병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빈병, 이거를 뭐라 그러죠? 무슨, 보증금이요.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 예, 저도 좀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는 50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50원. 맥주병은 50원. 예. 네네네.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예, 50원인데, 이게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13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어우. 내년 1월부터 80원이 오르는 거죠. 어우. 맥주는 그렇고요. 소주는 현재 40원인데 1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주류업계가 그렇게 되면 소주값, 맥주값이 오르게 된다. 이런 주장이고 환경부는 그거 아니다. 논쟁이 좀 있습니다. 공병보증금보다 아마 애주가 여러분께서는 소주값이나 맥주값이 오른다는 거에 눈이 확 뜨실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러냐고 좀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정에서 먹는 소주나 이렇게 맥주를 살 때는 여기에 병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비자들이 여러분 지불하시는 거에는 지금 네. 말한 대로 40원하고 5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맛있게 드신 다음에 이거를 산 곳으로 돌아가면 40원이나 5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귀찮아서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분리수거통에 버리죠. 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병 회수가 안 되니까 환경부가 네. 이 빈병에 대한 보증금을 올리는 겁니다. 사실 130원쯤 되면은 한 10병 먹으면 1,300원이니까 가서 자기가 산 데서 갖다 주고 1,300원을 받을 유인이 생기니까 빈병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환경부가 고시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류 판매업체가 뭔 소리냐. 이렇게 되면은 이 보증금을 오르게 돼서 많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빈병 값이 결국은 주류업
술값에 네, 포함이 다 돼서 포함돼서 올라갈 수밖에 우리가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 고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지금 오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유, 저희야 뭐, 그러니까 술값이 오르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아유, 네. 물론이죠. 이거 저는 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인상하는 거 비슷합니까? 아니, 그렇다. 이 담배값보다도 심각한 건 네.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요. 네. 내일 저분들을 만납니다. 네. 매일. 근데 예,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지금 요거를 환경부가 고시를 하고 나서요. 정부가 고시를 하고 나서 이 빈병이 사라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수집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재활용품 네. 수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음 달이 몰라? 이걸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병들을 받아서 다시 깨끗하게 재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주류 업체들은 병이 없어서 이게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술을 마시고 나면 일단 뭐 그냥 병원 내 두고 갔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 정도 가격이면 술집에서 술 먹고 병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부인에게 칭찬받는 아니,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이거 폐품물 이거 많이 가져갔잖아요. 학교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네. 가져가고 뭐 또 이거 어디 가져가면 과자도 주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 짤랑짤랑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폐지도 모으고 네. 빈병도 모으는 분들이 저 어릴 때는 다니셨거든요. 그분들이 엿도 잘라주시고 뻥튀기도 주시고 이러면서 과자 간식거리랑 바꿔 먹었던 적이 많은데 네. 지금 이 제도는 일단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날 것 같다. 왜냐하면 저 100원 정도가 오르는 걸 가지고 가령 저희 같은 경우 술을 사서 집에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음식점 가서 많이 마시거든요. 지금 한 3,000원, 4,000원인데 저 100원의 변동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대단히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그게 이제 주의업계 주장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많이 회수가 돼서 많이 병이 예. 재활용되면 되면 아주 좋죠. 예. 근데 현재는 이제 병이 지금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 수의살 공급이 한 15% 정도 줄었다 그래요. 네. 근데 결국은 이거는 사실 술값하고는 무관한 건데 주류 업계가 이게 결국은 돈을 올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 알겠습니다. 액션 사전에 이런 걸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에 이어서 예멘도 내전에 휩싸여 있는데요. 9살 난 소년 파리드 샤오키, 내전 속에서 머리와 발에 파편을 맞고 결국은 사망을 하는데 사망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저를 땅에 묻지 마세요 라고 한 동영상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땅 속에 묻히는 게 두려우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멘에서는 저 소년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당해 죽어가는 것을 봤고 네. 땅에 묻힌 걸 봤기 때문에 네. 죽음과 땅에 묻힌 걸 같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 돈 베리 미란 그 영어 이런 네. 그 노래를 통해서 전 세계 전쟁에 참사 알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멘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치열한 전투 때문에 네. 나라가 완전 내전 상태입니다. 자, 우리 예멘 소년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ways running here and there.